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7번째 학에 대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위기지학, 위인지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공자가 위기지학, 위인지학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공자를 계승한 학자였던 순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맹자의 그 성선설에 대해서 성악설을 이야기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맹자하고 이제 그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달랐지만, 이 순자도 역시 유학자이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순자, 맹자가 맹자라는 책을 남긴 것처럼 순자라는 책을 남겼고, 거기에 권학편이라고 하는 배움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의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자의 배움은 귀로 들어오면 마음에 새겨지고 온 몸에 퍼져서 동정에 드러나므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법칙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군자는 우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을 문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동정에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동할 때는 어떻게,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봄으로써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법칙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군자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배움이라는 게 처음 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게로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배움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명심이에요. 명심. 새길 명자, 명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쇠붙이에 어떤 내용을 새겨서 100년, 200년, 1000년 가더라도 절대로 돌과 쇠붙이에 새겨놓은 건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다 새긴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금성문으로 가는 거죠. 금성문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그 돌이나 쇠붙이 같은 물질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새기겠다 하는 게 이제 명심이고, 이제 각골이라는 말도 있죠. 명심 각골. 뼈에 새기겠다. 이런 말들입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명심을 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그 내용이 온 몸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온 몸으로, 말로도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손짓으로도 나오고 몸짓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동할 때나 정할 상황에 이 배움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배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모든 사람들의 법칙이 된다. 배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군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인들은 어떠냐면, 소인은 배움은 귀로 들어오면 입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배움이 귀로 들어왔는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나오냐면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요. 이런 거 알아?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 귀로 들어와서 그냥 바로 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입과 귀의 거리가 겨우 내치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나올 뿐이니까 7자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여기 거쳐서 여기로 나와버리니까 이 과정 거쳐가지고는 이 몸이 아름답게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군자는 이제 다시 보면 마음으로 새겨져서 거기서 온몸으로 퍼지니까 이제 그 사람 자신이,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소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봐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 소인은 그냥 자신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걸로만 써먹고 말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위인지학입니다. 남에게 이제 나를 이렇게 알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나를 좀 사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배우는 일은 자기를 위하고 오늘날 배우는 일은 남을 위한다고 했다. 이게 공자 말씀인 거죠. 군자의 배움은 그것으로 제 몸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의 배움은 그것으로 금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배움의 이제 양날의 칼인 건데 배움을 잘 이용하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배웠는데 잘못 사용하면 아름다워지지 않고 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금수는 다른 말로 하면 괴물입니다. 소인이 배움을 많이 가지면요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크게 어지럽힙니다. 크게 괴물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러려면 안 배우는 게 낫다 하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이 다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움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퇴계 선생에 관련된 말씀인데 퇴계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핀 난초 한 송이는 종일토록 향기로우면서도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자기를 위함의 의미와 정확하게 부합하니 마땅히 깊이 체득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자 간제 이덕홍의 계산기선록이라고 하는 글 속에 실려서 간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퇴계 선생 글에는 없는 말씀이고 이제 제자들한테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드신 말씀을 제자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난초 한 송이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난초 한 송이가 어디에 피어 있냐면 깊은 산 울창한 숲속에 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는 거죠. 깊은 산 울창한 숲속이 어떤 데냐 하면 깊고 울창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깊은 산이어서 사람이 발이 쉽게 닿기 어렵고 사람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울창할 수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숲이나 산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사람이 오지 않는 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데라는 말은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난초가 피었는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난초 한 송이가 피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난초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난초가 성장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예, 거기에는 양분도 엄청나게 많이 땅속에 있을 테고 사람들이 와서 휘저어 놓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인간이 물을 주지 않아도 말라 죽을 염려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들 집에 베란다에 다 말라 죽은 난초 화분들이 몇 개씩은 다 인간에게 소속된 난초들은 다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난초는 하늘이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햇볕도 주고 햇볕이 너무 따가울까 봐 나무들이 그늘을 쳐주고 그런 곳에 있는 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겠죠, 당연히. 건강하니까 난초가 가질 수 있는 그 향기가 아주 진하겠죠. 그 진한 양도 그 질도 진하지만 양도 많겠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가 하루 종일 향기를 내뿜어요. 그래도 그 향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난초가 건강하고 그 향기의 질도 좋고 향기의 양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난초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난초다. 건강하고 향기로운 난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되게 말이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난초인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 이 난초는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난초인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향기로운 줄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 난초가 자신의 향기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난초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난초는 속 터져 죽습니다. 그야말로 같지 않은 난초들이 저 인간 세상에서 지금 향기로운 난초들이라고 막 이렇게 비싼 값을 받고 막 귀한 화분에 심어져 가지고 막 저렇게 보호를 받고 막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눈꼴시럽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향기로운데 아무도 여기를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속 터져 죽겠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다를 안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 향기와 저것들의 향기를 비교해 봤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내 향기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쟤들하고 나를 비교를 해봤다는 뜻이에요. 쟤들은 얼마고 나는 얼마고. 그리고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남들한테 내가 낫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떤지를 내가 스스로 이런 걸 체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속이 터지기 시작하면 식음을 전폐하겠죠? 그러면 시름시름 말라버리겠죠, 얘가? 양분을 빨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난초는 그 향기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가가 보기에 이 난초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의 관심은 내 향기가 지금 어느 수치냐 이거를 체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얘 삶에서 중요한 건 양분 빨아먹고 비 맞고 이슬 맞고 바람 쏘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제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난초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난초가 됐다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아무도 안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난초도 이런 난초들이 한두 개겠어요? 이런 난초들이 전부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겠냐.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아는 난초보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난초가 훨씬 많을 텐데 난초뿐만 아니라 소나무도 그럴 것이고 뭐 대나무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한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평가를 받아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거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바라는 건 설령 우리가 이 난초 한 송이를 모르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향기롭게 그렇게 존재했으면 하고 우리는 바랄 거고 또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난초만 그래야 되겠냐?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자꾸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는 그 일이 너한테 중요해서 하는 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해서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올해보다 10년 후가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면 왜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난초가 자기 향기도 모르고 이렇게 건강하고 향기롭게 그렇게 존재할 때 오늘 누군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왔지만. 근데 어차피 안 올 거라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이제 속이 터져 하거나 이래서 시름시름 말라 있거나 그 상태에서 또 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는 건강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이 자리에 존재할 뿐이고, 그래서 누가 오면 오는 걸로 되고 안 오면 안 오는 걸로 또 충분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퇴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군자의 자기를 위함의 의미와 이 난초의 모습이 정확하게 부합하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깊이 체득해라. 그것이 위기지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자가 노나라 애공이라고 하는 임금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공자 제자는 약 3,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3,000명의 제자들 중에 이 노나라 애공이 누가 배움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호학입니다. 호학.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배움에 관한 학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논어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배우고 때로 익히는 그 기쁨, 그리고 벗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을 때의 즐거움의 의미, 그리고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00가지의 논어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제 선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메모를 각각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메모를 한다는 거, 기록을 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조선왕조 실록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록을 한다는 건 의미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자가 어떤 말씀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거나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제자들이 의미 부여할 만한 말 혹은 그런 행동이 많았다는 뜻. 다시 말하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기록하게 할 만큼의 감동을 많이 주었던 스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 이외에 그 당시 동시대에 다른 스승들도 있었는데, 다른 스승들의 제자들도 공자 제자들처럼 스승 사후에 그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예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공자가 생전에 제자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뜻이고, 이제 또 하나,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준 스승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겠죠.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졌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뭐 이제 제가 소설을 써본다면 이제 회의들을 했을 것이고, 회의들을 한 결과 선생님이 계시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각각이 기록했던 메모들을 모아서 엮는 거였습니다. 그 책이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어느 날 학당에 나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그날 제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A라는 제자는 첫 부분에 앞부분에 감동을 받고 B라는 제자는 뒷부분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한 그 감동받은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못 들었던 얘기 혹은 그때 간과했던 얘기들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나중에 보면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선생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들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나 오디오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엮였다는 것은 선생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자들이 찾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보통 이제 논어는 약 3시기에 걸쳐서 편찬이 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모은 제자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자료들을 어떻게 편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고민이었을 텐데 논어는 아주 일관된 원칙 하에서 그 내용들이 잘 편찬된 책은 아닙니다. 그냥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섞여서 나오고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막 앞뒤에 나눠서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더라도 첫 번째 이야기,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이야기에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하기시스 부력요로와 하는 이제 그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장에 일관되는 내용은 뭐냐면 배움입니다. 스승 자신이 스스로 배우는 거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변화 성장시켜서 그들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잘못된 배움의 현실과 바람직한 그 배움의 자세를 언급하는 이 3가지 내용이 논어의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야말로 우리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다고 공자의 제자들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은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 외부의 공자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엮은 책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자왈이라는 말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공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자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은 거였으면 공자왈이라고 썼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 명사로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만 쓴 것은 이 선생님을 굳이 공선생님이라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왈이라고 해도 충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이 논어라는 책을 썼고 엮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배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자의 논어를 다 읽어보면 공자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남에게 절대로 자신이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삶의 자세 하나가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움. 그래서 뭐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 충신한 사람,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인데 그 나만큼 충신한 사람은 어느 고을에 가도 있다. 10가구 사는 고을에도 나만큼 충신한 사람은 있다. 그 모습이 나는 특별할 것은 없다. 근데 나보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겸손했던 공자가 이 호학이라는 문제에 관한 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배움 그리고 그 배움을 좋아한다 하는 문제가 공자와 이제 그의 제자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배움을 좋아하는 문제에 관해서 당시 임금이었던 노나라 임금이었던 애공이 공자에게 당신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답을 했는데 그 답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